아무래도 USAID라고 미국 외교부 산하에 개발 협력을 하는 국제협력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같은 목표를 가지고 동일한 활동을 하려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프로젝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약간 논리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만든 형태가 있었고, 이제 그게 개발이 되고 계속 이제 경험이 축적되면서 PDM이라는 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디자인 매트릭스의 줄임말이고, PDM을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자면 그냥 사업 기획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과 중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옛날에 이제 개발협력 사업은 막 그런 거예요. 한 5억을 들여서 병원을 지어줬다. 와 멋있다. 짝짝짝짝 이러고 끝났던 그런 개발협력 사업을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게 있을 거예요. 막 우리나라도 그리고 코이카도 병원 지어줬는데 그냥 폐건물, 박물관 지어줬는데 관객이 없다. 막 이런 경험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개발협력 사업을 하기는 했는데 이걸 왜 했지? 이게 뭘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버렸을까라는 이제 의구심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너무 많이 생겨서, 우리가 여기에 5억을 들여서 병원을 지어주는 이유는 이 지역에 있었던 주민 한 2만 명 중에 전문 인력한테 의료 진단을 받았던 사람이 한 5천 명밖에 없었는데 이거를 그래도 10,000명으로 늘려줘야겠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의 돈을 들여서 병원을 짓는 거다. 라는 성과를 정말 추진하기 위해서 이 PDM이라는 게 생겨났고, 그래서 예전에는 산출물이라고 하는 게 진짜 그 5억을 들여서 병원을 지었다가 산출물, 그 병원이 산출물이라면 이제는 그 병원을 통해서 이 주민의 몇 % 이상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라는 게 성과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PDM을 기초로 성과 중심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PDM의 의도이자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PDM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 화면 왼쪽에 보이는 5가지 키워드로 다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설명을 다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키워드들 중심으로 오늘 제가 앞단에서 진행할 강의는 쭉쭉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4 곱하기 4인데, PDM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약에 작성을 하게 되신다면 16칸을 내용을 직접 채워야 돼요. 근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코이카가 진짜 막 병원을 짓고 하는 사업은 막 몇십억, 몇백억짜리 사업인데, 여러분들이 단원으로서 현장 활동을 할 때, 그 중에서도 현장 사업을 하실 때는 최대 2만 불 안에서 진행을 해요. 여기 경험이 이미 있으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2만 불 안에서 내용들을 좀 채우시려고 또 예산에 많이 투자를 하시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원분들의 PDM에는 이 16칸을 다 채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으로 진짜 막 사회가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일부분은 바뀌지만 저희가 코이카 이런 PDM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막 이 볼리비아 전체에 막 전문 인력한테 분만을 하는 여성의 수가 막 보일 정도로 증가하는 건 아니라서 저희가 단원님들한테는 이 PDM의 전체를 요구드리지는 않고요. 이 중에서 일부의 칸만 채우도록 여러분들 현장 사업 활동 PDM 양식에는 어느 정도 좀 생략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16칸이 기본 PDM 양식이고요. 이 16칸은 크게 수직 논리랑 수평 논리로 되어 있어요. 벌써 막 한자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죄송한데 그래도 다들 이해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이 수직 논리는 저희 그냥 인과관계예요. PDM에서 가장 이해하기가 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이렇게 변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변한다. 아까 말 그대로 그냥 수직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내가 어제 일찍 자서 많이 자고 집중력이 높아져서 강의 이해도가 좋아졌다. 이게 하나의 수직 논리인 거예요. 원인과 결과. 그러면 수평 논리는 무엇이냐? 수평 논리는 이 인과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객관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원인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그 원인을 가져올 수 있는 투입률, 예를 들면 내가 빨리 자야겠다라고 느꼈을 때 나한테 숙면을 줄 수 있는 좋은 침대, 좋은 인센트, 숙면을 도와주는 향, 막 이런 것들이 투입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숙면을 취하고
그 위로 올라가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또 필요해요. 예를 들면 내가 잠을 일찍 들었는데 길게 자려면 나한테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할까? 내 잠을 방해하는 놈들이 없어야 된다. 바깥에서 시끄럽게 구는 차들이 없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또 가정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잠을 오래 잤다라는 거는 어떻게 내가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잠잔 시간, 내가 오랫동안 잠잔 시간이 하나의 지표가 될 거고, 그 지표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 내가 스마트워치를 차고 잠에 들었다면 이제 거기에 수면 패턴이 기록이 되죠. 이런 것들이 내가 오래 잠잤다는 거를 증명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증빙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DM은 내가 하는 활동들과 그 활동의 결과물들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수평적으로 나열하는 수평 논리와 그거에 연쇄되어서 일어나는 이제 인과관계를 따르는 수직 논리가 둘 다 쓰여지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쉽죠? 네,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PDM이 솔직히 저도 PDM이 진짜 어렵거든요. 제가 그래도 코이카에 다니면서 몇 년 동안 사업을 관리를 해봤고 그런데도 저도 어제 이제 또 본부랑 회의를 했어요. 이 PDM을 가지고. 근데 또 막 서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막 이러는데 여전히 저한테도 복잡한 이유는 이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느냐 그리고 그 사업이 얼마만큼의 규모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너무 PDM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금 내가 오랫동안 잤다라는 걸 제가 방금 예시에서는 산출물로 들었지만 저희 개발협력 사업의 산출물이 오랫동안 잤다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이만큼의 돈을 들였으면 어느 정도가 괜찮은 산출물인가 이거를 설정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고 보통 개발협력 사업을 할 때는 활동이 막 수십 가지 활동을 하거든요. 그럼 그 수십 가지 활동에서 모든 걸 다 우리의 성과로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 관리의 비용이 더 많이 들거든요. 어떤 거를 우리가 산출물 혹은 성과로 지정을 해야 좀 비용 효율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게 될까? 이런 것들을 취사 선택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단원님들이 하시는 현장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활동을 다 산출물로 잡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의 규모라서 PDM을 작성하실 때 좀 더 비교적 쉽고 어떻게 보면 되게 좋게 연습으로서 PDM 작성을 시작해 볼 수 있는 단계라고 보이기도 해요. 두 번째는 이제 변화 이론인데 이 변화 이론에 제가 TOC라고 써놨습니다. 이게 뭐의 약자일까요? 네, 이렇게 쑥쑥 Theory of Change 이렇게 들렸어요. 맞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변화 이론이기 때문에 Theory of Change의 약자이고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의 전부예요. 그래서 변화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 들어가고 그러면 이 원인을 고치면 그 다음 단계들이 해결이 되겠네? 라고 이제 가정하고 쓰는 논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바로 그냥 변화 이론입니다. 그래서 변화 이론을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거를 하나의 도식화해서 표현한 게 그냥 PDM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코이카에 다녀왔지 얼마 안 됐을 때 막 이런 변화 이론을 가지고 막 교수님들이 강의를 해주시고 막 이런 수업을 들었었어요. 그럴 때 보면은 보통은 만약에 우리 사회에 이 지역에 진짜 아까처럼 정말 너무 사람들이 병원 가서 건강검진을 안 받네. 그 이유가 뭘까? 해서 그 원인을 막 쫙 펼쳐보거든요. 그러면서 변화 이론을 막 선을 그어요.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다. 쫙쫙쫙 선을 그는데 보통 그렇게 변화 이론을 만들 때는 진짜 지역사회 병원을 안 가는 이유는 너무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진짜 돈이 없어서 안 가기도 하고 시설이 없어서 사람을 못 믿겠어서 아니면 나는 여전히 몸이 아프면은 무당한테 가지 병원을 가진 않아 이런 문화적인 요인들 막 그런 거를 그리다 보면 엄청나게 다양한 이론이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도 우리 사업으로 커버할 수 있는 거를 일부분만 취득해서 이제 PDM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변화 이론이라는 거는 되게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성격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는 당장 우리한테 와닿는 예시로 보자면 이렇게 처음에 문제나무라는 걸 만들어요. 변화 이론을 작성을 할 때 내가 무언가를 바꾸고 싶은데 이 문제의 원인을 파고 들어가는 걸 이제 문제나무를 쓴다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 일하는 게 너무 재미없고 너무 힘들다. 내가 왜 이렇게 일하는 게 힘들까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간들이랑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너무 겪은 일이었고, 그래서 스페인어 실력이 부족한 게 내 업무 수행에 약간 지장을 주는구나. 내 스페인어 실력은 뭐가 문제일까? 보면은 단어도 문법도 모르겠고, 단어 문법을 공부해도 회화가 도저히 말이 안 터진다. 물론 여기 아니신 분들도 있지만, 뭐 그렇게 점점 내 원인을 파악해 나가는 거, 이거를 저희가 문제 나무를 세운다라고 해요. 그러면 결국에 끝까지 가보니까 내가 스페인어 단어 문법이 부족한 이유는 내가 적절한 지도쌤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혼자선 그게 극복이 안 되기 때문이고, 내가 회화가 도저히 안 트이는 거는 나랑 같이 떠들어줄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너무 없다. 내가 현지어로 떠들 사람이 없다. 이게 원인 파악이 됐으면 이제 목표 나무는 이 말을 부정적인 단어들 있죠. 요거만 긍정적으로 바꿔주면 돼요. 학술 지도 인력이 없으면 학술 지도 인력을 구한다. 외부 활동이 없으면 외부 활동에 더 참여한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목표 나무입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다 보면 내가 아까 생각해서 들어갔던 문제들이 요 밑단을 바꾸면 이제 위에가 해결되겠구나라고 파악하는 게 바로 문제 나무예요. 그래서 이 문제 나무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만들고, 이 PDM이 결국 우리 사업의 모든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가 문제였는지, 그래서 뭐를 해결하고 싶은 건지, 그걸 해결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그 활동을 하려다 보니까 어떤 돈이 필요하고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게 바로 PDM이라고 하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코이카 사업을 평가하시는 진짜 전문가님들 계시죠? 몇십억짜리 사업들을 평가하셔야 되는 분, 그런 분들도 가장 먼저 접근하는 거는 PDM이에요. PDM을 대충 딱 보면 이 사업이 뭘 하고자 하는 사업이구나가 한눈에 보여서 이제 거기서부터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결국에 말하고 있는 건데, 이 문제가 이 지역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그래서 그 지역적 배경을 살펴보게 되는 거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문제를 또 서술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도 사업 보고서라는 거를 쓸 때, 기획안을 쓸 때 여러분들도 그러시지만 진짜 막 몇십 페이지짜리 사업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그 사업 보고서들 결국에 한 페이지로 정리하면 PD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가 다 여기 써있는 말들은 제가 다 이미 설명을 한 거라서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싶다면은 나중에 이 발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저희가 내가 스페인어에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문제 나무와 목표 나무를 수립했잖아요. 그 얘를 PDM으로 어떻게 만드느냐를 제가 한번 가상으로 작성을 해봤어요. 먼저 내 업무 효율성을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한 거죠. 내 지도 선생님을 구하고 현장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내 문법도 단어도 내 회화 능력도 좋아질 것 같고, 그러고 나면 내 스페인어 실력이 좀 더 향상이 되겠지? 그러고 나니까 내 업무 효율성도 향상되었다라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우리 PDM에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일단 그러면 내가 선생님도 구하고 현장에서 더 많은 현지인들과의 모임을 갖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먼저 돈이 필요하다. 인강도 등록해야 되고 과외도 해야 될 것 같고 사람들 만나면 카페도 가야 되고 일단 이런 돈이 필요해. 그리고 나 개인이 내 일상에서 이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하루에 한 2시간씩 해서 내가 한 6개월 정도 좀 하면 한 360만 정도 되겠다. 이런 것들이 내가 변화하고자 하는 거에 투입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입물을 통해서 내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제 조건들이 또 있어요. 내 수준에 맞는 과외도 존재해야 되고 인강도 있어야겠지. 내가 일하는 곳이 스페인어를 쓰는 환경이어야겠고, 내가 이만큼의 꾸준한 시간과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일상이 보장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선행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럼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인강도 듣고 선생님도 과외도 하고 현지인들이랑 모임도 더 많이 갖고 해서 이제 내가 단어도 문법도 회화 능력도 좀 더 좋아지고 싶어. 그거를 위해서는 내가 성실하게 수업도 들어야 되고 더 현지인들의 모임에도 활발하게 참여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져서 내가 원하고자 했던 산출물이 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산출물의 증빙은 뭘까? 내 문법과 단어 실력이 좋아졌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것. 먼저 내가 들은 인강의 동영상 개수, 내가 들은 과외의 횟수,
문법책을 내가 몇 페이지를 읽었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정량화된 지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사실 저희가 PDM에서는 보통 산출물 단계에서는 비율이라는 지표를 쓰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0 중에 50 정도는 했겠지를 산출물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출물은 결국 내가 어떤 액티비티를 했을 때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결과물이거든요. 근데 비율은 너무 상대적인 지표라서 웬만하면 저희가 정량적이고 또 절대적인 수치로, 그리고 만약에 비율을 설정하고 싶다면 모수와 자수, 그러니까 분모와 분자가 분명한 그 같이 표기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 지표들을 내가 뭐로 증빙을 할 수 있느냐? 막 내가 공부했던 문법책, 내가 들은 인강 사이트의 뭐 수강 진도율 뭐 이런 게 캡처된 화면,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만든 산출물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문법과 회화가 좀 좋아졌으면 이제 스페인어 실력이 향상이 돼야 되는데, 그냥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내가 진짜로 스페인어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실력이 늘어야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첫 번째는 일단 스페인어 시험을 보자. 그 자격증이 나올 테니까 그게 증빙이 되고, 또 주변인들의 평가도 받아보자. 얘 이제 스페인어 잘해 라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한번 내가 조사해보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아웃컴이라고 하는 성과 지표랑 아웃풋이라고 하는 산출물 지표를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되게 뒤집혀서도 많이 작성하시고 산출물이랑 성과랑 별반 다를 거 없는 지표를 가져오시기도 하거든요. 이 둘은 뭐가 그렇게 다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출물은 내가 액티비티를 활동을 했을 때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동적으로 달성이 돼야 되는 지표들이에요. 근데 산출물에서 성과는 뭐가 다르냐? 한 가지 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강을 듣고 회화를 과외를 꾸준히 하면 당연히 내 단어 실력도 좋아지고 당연히 내 회화 실력도 좋아지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내 스페인어가 막 원활하게 나오겠느냐? 그것도 다른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당장 스페인어가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영어만 생각해도 내가 계속해서 고등학교까지 우리 정규 수업을 들으면서 열심히 하면 수능도 잘 보고 토익도 잘 보지. 하지만 내가 진짜 영어 능통자가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추가적인 과정과 노력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과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출물과 성과의 차이는. 네, 그리고 나서 그 성과가 달성된 다음에 내가 궁극적으로 목표했던 것, 내 스페인어 업무 실력이 늘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임팩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임팩트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내가 이 업무를 처리할 때 들었던 평균 시간이 줄겠죠. 내가 스페인어를 못했을 때는 막 단어 찾아보고 구글 들려보고 하다 보니까 이거 하는데 한 5시간 걸렸다면, 이제는 내가 좀 더 잘하니까 그게 한 3시간밖에 안 든다. 혹은 내가 하루에 할 수 있었던 업무가 A랑 한 B 절반 정도였는데 이제는 내가 A, B, C 정도는 하루에 다 처리한다. 이런 것들의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지표고,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게 증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명확하신가요? 네, 요게 이제 PDM의 기본적인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PDM이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성과 중심적인 사업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사업 관리 영역과 성과 관리 영역으로 나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PDM 모양을 잘 보시면, 먼저 우리 과외 듣고 인강 듣고 사람 만나느라 쓰는 돈과 시간을 아까 투입률로 넣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할 때 필요한 예산, 그러니까 비용이죠. 비용을 관리할 수 있게 돼요. 여기에 다 작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활동을 해야 돼. 활동을 우리가 또 관리를 하니까 당연히 일정 관리가 됩니다. 내가 이 수업을 들으려면 일주일에 몇 번을 수업을 들어야겠구나. 일주일에 몇 번은 이 현지인들이랑 만나러 다녀야겠구나.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활동들의 일정이 수립이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활동하면 이 성과를 이렇게 얻고, 이거 하고 나면 그 다음 성과는 이거고, 이렇게 계속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아까 잘 때도 잠잘 때 나 방해하면 안 되고, 스페인어 공부할 때도 내가 갑자기 한국에 가야 돼가지고 내 과외가 중간에 끊기고 이러면 안 되는 그 과정들. 그러면 우리가 그 과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리스크 관리를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 잠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뭐 방음을 더 해놔야겠다 라던가, 뭐 창문을 꼭꼭 닫고 자야지. 그래서 나를 방해할 수단들에서 나를 지키는 거,
이런 위험 관리를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PDM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정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사업 관리를 하는 모습이고, 실제로 저희가 개발협력 사업을 할 때도 이렇게 PDM에 작성된 투입률을 이제 잘게 쪼개는 작업들, 일정을 이제 연도별로, 월별로, 분기별로 막 쪼개는 작업들, 그리고 위험 관리에서도 내가 이 위험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예방적으로 할 활동들과, 만약에 이게 터져버렸을 때에도 내가 어떻게 그러면 이 이미 터져버린 위험을 극복해 나갈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몇십 페이지 되는 막 서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의 모든 총 집합본이자 요약본이 요 테두리 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과 관리는 뭐 너무 명확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을 막 또 준비해야 되고, 그거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칸들이 바로 PDM에서 얘기하는 사업의 성과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말 PDM에 대한 이 5가지 키워드로 알아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쉬우신가요? 이해가 가시나요? 네, 끄덕끄덕 하시는 걸로.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저희 PDM의 한 페이지를 다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저도 그랬고, 이게 참 볼 땐 알겠다 이러는데, 내가 쓰려 그러면 항상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사무소에서 코디님들이 컨설팅을 해드리는 거고, 이제 뭐 저희 현장 활동 이미 심사를 받아보셨던 분들도 막상 그렇게 컨설팅을 하고 들어왔는데도 심사위원 분들이 또 이거 이상해 저거 이상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도 아직도 그 소리를 듣고요. 어제도 그것 때문에 깨졌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한번 PDM을 어떻게 써보는지 차근차근 가볼게요. 먼저 LC의 시청에서 내가 근무를 하고 있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LC가 너무 쓰레기 관리를 안 해. 특히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1도 안 하고 쓰레기 재활용 절대 안 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바꿔보고 싶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사업을 해봐야겠지? 라고 하니까 그 사업을 PDM으로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해관계자 분석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좋아할 사람들, 싫어할 사람들, 같이 참여할 사람들, 아니 절대 싫다고 막 반대하면서 시위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LC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쓰레기 사업을 했을 때 내 시청 동료들 중에 이제 환경 담당 부서, 쓰레기 담당 부서, 이것도 처리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 행정부서, 예산부서가 이런 사람들이 내 첫 번째 이해관계자가 되겠죠. 그리고 나면 이 쓰레기 또 수거해야 되는 인간들, 재활용 쓰레기 처리장 애들, 막 이런 애들도 다 이해관계자. 그리고 나면 이 사업에서 뭐 실질적으로 행동 변화를 또 해줘야 되는, 그리고 또 배워야 되는 우리 학생들, 주민들 등등등. 그리고 쓰레기 재활용 관련 기업들도 있겠죠. 막 리사이클링하는 기업이라던가 업사이클링하는 기업들이라던가, 아니면 주택관리업체, 우리 관리사무소 같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도 또 우리 내 사업에 연관이 되겠네. 그러고 나서 중앙정부로 가면 또 환경부랑 막 교육부랑, 뭐 LC니까 뭐 그 LC가 속해 있는 뭐 L주, 뭐 여기 주지사들, 막 주정부 애들, 막 이런 분들도 다 연관이 되겠고, 필요하다면 이 환경 관련해서 열심히 하는 NGO 분들도 이해관계자가 되겠구나. 그래서 막 그렇게 분석을 해요. 그리고 나면 이 사람들이 내가 만약에 사업을 했을 때 과연 피해를 볼 것이냐, 이득을 볼 것이냐. 만약에 뭐 이 사업을 하면 나한테 호의적일까, 아닐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변화가 무엇일까.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게 과연 옳을까 그를까부터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할까를 파악해 나가는 게 이 이해관계자 분석이에요. 저희가 결국에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분석을 하고 나면 여기서 이제 문제 분석이 들어갑니다. 일단 LC 쓰레기가 재활용이 너무 안 돼서 환경 오염을 발생이 된다라는 게 나의 문제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단계에서 밑으로 가볼게요. 사람들이 재활용 쓰레기가 뭔지도 모르고, 쓰레기 여기 LC에서 재활용 쓰레기 제도도 없어. 이거를 어떻게 분리하라는 얘기도 없고, 그 분리한 거 어떻게 수거해라 가라는 것도 없고, 그 수거한 거 어떻게 처리하라는 제도도 없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 인프라도 부족해요. 분리수거 통도 없고 그 재활용 쓰레기 캔 모아가는 차도 없고 이거 캔 찌부러뜨리는 기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분리수거 재활용하는 것도 불참해. 사람들이 그냥 아예 참여하질 않아. 이게 일단 1차적으로 내가 이렇게 쓱 LC 보기만 해도 파악되는 문제라면 그럼 도대체 이 인간들이 왜 이럴까 하고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재활용 쓰레기 인식이 없어. 교육도 안 받고 뭐 캠페인도 없고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치지도 않고 재활용 쓰레기도 뭐 규정도 없고 중앙정부는 뭐 통제도 안 해.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 처리 인프라도 부족하다고 했죠. 그래서 쓰레기통도 없고 차량도 없고 아까 먹은 기계 같은 것도 없고 재활용을 불참하는 것도 일단 사람들이 이게 문제라고 인식 자체를 안 해. 이거를 안 하면 안 된다. 나한테 피해가 간다. 궁극적으로 이게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뭐 딱히 내가 분리수거 안 한다고 해서 벌 받는 것도 아니고 혹은 내가 분리수거 참가한다고 해서 막 칭찬받고 상 받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안 참여해. 이런 게 이제 한 번 더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또 생각해보면 그럼 이 환경오염이 뭐가 문제일까? 이 사람들한테 뭐가 그렇게 피해라고 내가 설득할 수 있을까? 님들이 분리수거 안 하는 거 여러분 작년에 저희 사무소랑 쓰레기 주우러 가셨던 분들 혹시 계신가요? 당연하고요. 이제는 또 세대 교체가 약간 생겼네요. 저희 사무소가 작년에는 그 1년 내내 쓰레기를 주우러 다녔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뭐 저희 라파스에 계셨던 분들은 대부분 참석하셨고 뭐 연휴가 끼거나 뭐 개인적으로 라파스에 올 일이 계셨던 분들은 간간히 지방에서도 참여를 해주셔서 저희가 쓰레기를 막 그렇게 주우러 다녔어요. 에랄도 공항 앞에서도 쓰레기 줍고 뭐 저기 1, 2만이 거의 같은 위치에 있는 전망대에서도 쓰레기 줍고 그래서 쓰레기 한 번 줍고 일어나면 막 어지러워서 다 해롱해롱거리고 막 이랬는데 정말 사실 저도 막 출장 다니고 보면 좀 더럽긴 더럽다라고 생각은 들었는데 이게 주우러 다니다 보니까 정말 고질적인 문제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쓰레기 하나를 딱 뽑으면 막 엄청 땅 밑에서 끌려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쓰레기가 내 눈에 보이는 애가 1, 2년 전 애가 아닌 거죠. 뭐 얘는 거의 화석이고 그리고 뭐 혹시 뭐 도로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막 차 타고 가다가도 그냥 창문을 막 휙휙 버려요. 그냥 담배만 버리는 것도 아니고 막 캔도 버리고 막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캔 날라오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가 진짜 그런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보통은 매립을 하세요. 그냥 한 산에다가 부어가지고 그냥 묻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토양이 오염이 될 거고 뭐 여기 라파스는 특히나 지하수로 살아가는 여기가 아니구나. 저기 라파스는 특히나 지하수로 살아가는 도시인데 거기는 이제 매립된 쓰레기로 인한 수질 오염으로 또 그렇게 오염이 되면 사람들 건강이 안 좋아지겠고 토지가 오염이 되니까 뭐 거기서 자라나는 식물들이 뭐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뭐 이런 문제들이 쭉쭉쭉 생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이게 바로 그 문제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끝에 부정적인 단어만 긍정적으로 바꿔주면은 이제 목표 분석을 한 우리의 그 목표 나무가 돼요. 그래서 인식도 개선하고 제도도 만들고 인프라도 만들어주고 사람들한테 재활용 분리수거 참여하라고 좀 이렇게 막 다독여주면은 이 문제가 그래도 해결이 되겠구나.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 보건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여기서 자라나는 농산물들의 질도 좀 더 개선이 되겠지라고 한 게 이제 상상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따라가고 나의 문제 나무에서 목표 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LC에서 근무하는 단원은 2만 불밖에 예산이 없잖아요. 이 모든 활동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쓰레기 수거 차량 한 대만 사면 끝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문제나무를 내가 그리긴 그렸는데 일단 나한테는 시간도 한정적이고 나는 1년이라는 시간밖에 없고 나한테는 2만 불이라는 예산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는 이제 여기서 취사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범위 설정, 범위 선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랑 뭐 생각해 보니까 뭐 아까 재활용 참여 안 하는 거는 인식 개선에도 포함되는 것 같아. 그래서 얘네 둘을 다시 연결을 해놓고 나는 그럼 이 사업을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PDM을 쓰는 거죠. 네, 이렇게 PDM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문제는 이 사람들의 인식이 안 좋다는 거였잖아요. 그럼 내가 일단 재활용 쓰레기에 관련해서 커리큘럼을 만들어 봐야겠다. 커리큘럼을 만들고 난 다음에 설명회를 진행을 해야지. 그리고 나서 학교에도 이 커리큘럼을 전파해가지고 학생들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나면은 좀 홍보를 위해서 어느 정도 영상 콘텐츠, 너네들이 버린 쓰레기가 어떻게 섞고 있는지 코이크랑 쓰레기 주워 갔을 때 영상 찍어가지고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그거를 배포한 다음에 그거를 또 환경의 날에 같이 캠페인까지 딱 해봐야지. 이게 이제 사업의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충 또 여러분들이 저희 현장학습할 때 현장 활동할 때 꼭 요구드리는 이제 견적서라는 걸 받게 돼요. 커리큘럼 만들려고 그러면 얼마 정도 들까? 이거 선생님들 참여시키려면 얼마 정도 들까? 캠페인 하려면 얼마 정도 들까? 이게 예산이 되고, 이거 다 하려고 하니까 딱 한 8개월 정도가 좋겠다라고 이제 일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인풋을 적고 액티비티를 하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아까 했던 작업으로 올라 갑니다. 내가 만든 커리큘럼의 수가 내 산출물, 내가 한 교육의 참가자들, 내가 지역사회 설명회하고 학생들 아까 학교 교육 시킨다고 했을 때 지역사회 참가자들, 학생 참가자 수, 요게 또 하나의 산출물. 그리고 내가 만든 콘텐츠, 아까 만들고 배포하는 활동을 했으니까 이거 본 사람 수, 그리고 내가 아까 환경 캠페인 한다고 했을 거예요. 캠페인 참가한 사람 수, 요 정도가 이제 나의 산출물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성과는 우리 LC에서 내가 사업 대상으로 한 지역의 사람들이 재활용 쓰레기 처리 역량이 향상되는 게 하나의 성과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내가 볼 수 있는 거는 분리수거 비율 정도. 아까 제가 아웃풋에서는 비율 지표를 저희가 선호하지 않는다. 정량화되고 객관적으로 판단 가능한 절대적 수치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아웃컴 지표는 또 비율로도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웃풋보다 아웃컴이 한 단계 더 높은 지표이고, 여기서는 좀 더 우리가 측정하게 되는 범위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비율로 측정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저희 사무소에서 보건 사업을 주로 하는데 예를 들어 모성 보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집에서 분만을 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전문 인력에 의해서 분만하는 수를 늘리고 싶었던 게 저희 사업 목적이라고 쳤을 때, 사실 그러면은 이제 분모가 임신한 사람, 분만을 한 사람이 되고 분자가 전문 인력한테 분만을 받은 환자 수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분모가 자꾸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코이카 사업 중에서 지금 볼리비아는 사실 청소년 임신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원래는 이 분모에 임신한 분만을 한 여성의 수가 들어가니까 그런 청소년 임신 수도 사실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코이카는 그 청소년 임신의 수를 줄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분모의 수는 그런 청소년 임신 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이 사업의 성과로 청소년 임신 수가 줄어들면 이 분모는 또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사실 아웃컴에서는 저희가 비율로 상정을 해서 이제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 수치를 보는 게 좀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아웃컴에서는 NC에서 분리수거를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이 NC의 주민들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행동 변화가 있었는지 KAP라는 점수를 막 측정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내 아웃컴으로 잡아보고, 임팩트는 결국엔 그래서 NC가 얼마나 쓰레기 매립지에서 토지 오염도가 줄어들었는지까지 내가 물론 우리 사업에서 하지 않습니다. 측정해 보겠다라는 게 하나의 우리의 지표 PDM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들이 또 증빙이 되고, 내 활동들이 인과관계가 끊임없이 이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저의 가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싹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캠페인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캠페인 날 시위한다고 취소되지 않을 것, 만약에 이거를 내 가정으로 세웠다면 이제 여러 가지 그 과정에 대해서 내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죠. 그 캠페인 당일에 시위가 만약에 터져도 사실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를 캠페인 장소로 잡는다거나, 만약에 그냥 시위가 갑자기 너무 커져가지고 결국에 못하게 되면은 이거를 그럼 언제 캠페인을 다른 날 대체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대비책을 세워두는 것, 여기 우리의 사업의 리스크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LC의 쓰레기 처리를 제대로 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PDM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나요? 생각보다 너무 열심히 듣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네요. 저는 다 한 절반은 이러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집중을 잘해주고 계셔서 네. 그러면 벌써 이제 PDM의 중요성과 한계점으로 왔어요. 제가 엄청나게 강의가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한 10분 정도 쉬고 와서 나머지 이어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